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면 어디에나 투자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나이가 들었건 어리건 간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가져봅니다. 투자에 잘 모르는 사람도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는 이 와중에 경제 노벨상을 타신 전문가들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천재들의 머니게임. 이전의 책은 천재들의 실패였습니다. 이 책은 투자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 2명, 월스트리트 트레이더, 인류 대학을 나오고 경제학을 공부한 수재들을 멤버로 하는 한마디로 금융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결합된 드림팀인 LTCM이라는 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이 투자 회사의 성장과 몰락을 통해 전 세계 금융의 위기와 몰락의 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책에는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현대 금융 경제 이론과 투자 기법, 전 세계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월가 금융기관들의 역학 관계와 치열한 암투, 앨런 그린스펀과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주요 은행의 CEO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와 반성 없는 오만, 자만이 얼마나 뼈아픈 결말을 가져오는지 충격을 갖고 온 이 책은 금융 시스템, 이론, 투자 기법, 투자가들의 의사결정 과정, 심리 상태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가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소설보다 흥미로운 리얼 스토리입니다. 원래 나온 책은 천재들의 실패였습니다. 놀라운 펀드 회사의 눈부신 성장과 끝없는 탐욕. 정말 눈부신 성장이 끝이 없을 줄만 알았는데 블랙 스완이라는 게 나타나더군요. 이 책은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위기와 몰락의 역사를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은이 로저 로엔스타인, 미국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10년 넘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활동하며 주식시장과 투자에 관해 고정 칼럼을 기고해왔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주목을 끌며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자리매김한 이 책에서 저자는 10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명쾌한 설명과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참여한 유명 금융인들과 피터 번스타인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 월가의 은행들, 미국 연방준비은행까지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이 저자의 역량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재들의 머니게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천재들의 음모,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월스트리트의 중심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1924년에 건축된 기념비적인 건물이지만 어마어마한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주변에 체이스 맨해튼 은행이 있고 몇 블럭 안에 JP 모건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서민들의 투자은행 메릴 린치가 대부분의 자기네 고객들과 그 이외에 미국을 구분하여 가로지르는 허드슨강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은행들의 마천루는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피렌체의 르네상스풍의 연방준비은행 건물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의 아치형 창문마다 금속 틀이 쳐져 있고 리버티가에 위치한 정문엔 검은 옷차림의 건장한 보초들이 서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항상 논쟁의 조절자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 윌리엄 맥도나우는 은행가나 트레이더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와 나란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인가 하면 시장이 혼란을 맞은 와중에서도 초연하게 버티는 기관이었습니다. 1998년 초가을에 맥도나우는 결코 작지 않은 간섭을 해야 했습니다. 말썽의 원인이란 항상 그런 법이 아닌가? 한 부대의 차가 항구에 내던져지거나 대공 한 사람이 총에 맞고 갑자기 화약통에 불이 붙으며 대혼란이 일어나고는 세계가 뒤바뀌지 않았던가. 이번 경우 총성은 LTCM이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 그리니치에 본사를 둔 이 민간 투자회사가 투자가 100명만의 돈을 관리했는데 미국인들 중 99%는 직원이 200명도 채 안 되는 이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LTCM은 존재하지조차 않았다. 그러나 1998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LTCM은 매우 심각했다. 맥도나우는 LTCM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장들을 모두 소환, 아니 연방준비은행의 은어로 초대를 했다. 사상 처음으로 뱅커스 트러스트, 베어 스턴스, 체이스 맨해튼, 골든만삭스, JP 모건,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딘 위터와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수장들이 연방준비은행 10층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무렵 일반 대중들은 미국이 사상 유례 없는 증시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약세 국면을 맞고 있었지만 매년 가을이면 언제나 그러하지 않았던가? 사실 8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루블화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때부터 세계의 채권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도나우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권 거래 회사인 LTCM이 도산 직전에 있었는데 LTCM 펀드는 살로몬 브라더스 출신의 유명한 트레이더 존 메리웨더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중서부 출신임에도 은행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 LTCM의 대단히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데 동의한 까닭은 순전히 메리웨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LTCM의 얼굴 마담일 뿐이었습니다. 펀드의 핵심은 모두 박사 학위 소유자들로 구성된 머리 좋은 트레이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대학 교수였고 노벨상 수상자도 2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매우 똑똑했고 그들 자신 역시 스스로 똑똑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LTCM은 월스트리트에서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펀드는 1년에 40%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손실을 입거나 불안정에 빠지는 일이 한 번도 없어 리스크가 전무해 보였습니다. 지적인 슈퍼맨들은 엄격하고 냉철한 머리로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실적만을 놓고 볼 때 그들은 최정예였습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차익거래 펀드는 1,00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액수의 자산을 축적해 놓고 있었는데 이 자산은 모두 맥도나우의 테이블에 모인 은행가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채무가 LTCM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펀드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은행, 그리고 끝없이 얽혀있는 수천 개의 파생 상품과도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에 덧붙여진 가격으로 모두 합하면 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LTCM이 도산한다면 회의실 안의 모든 은행이 상대가 사라지고 없는 계약서의 한쪽만을 쥐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은 일방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LTCM으로부터 받은 담보물들을 팔고자 혈안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융감독관들은 전국의 금융기관들을 상호 채권, 채무 관계의 복잡한 연쇄고리로 이어놓은 이 새로이 발명된 유가 증권들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걱정했습니다. 고리의 한 이음새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초만 해도 LTCM의 자본은 4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급 불능을 선언한 이후 LTCM은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최소 수준으로 줄었고 K는 앞으로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펀드는 워렌 버핏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미 조지 소로스와 메릴 린치에도 다녀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행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제 이 펀드는 더 이상 자금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피아의 대부가 패밀리를 소집해 경고를 하듯 맥도나우가 은행장들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하나라도 개별적으로 채권을 내다 팔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로 협력하여 움직인다면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LTCM의 비밀스럽고 까다로운 수학자들은 월스트리트의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왔습니다. LTCM 설립에 기여한 메릴 린치는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 펀드와 상호 이익이 되는 보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조건만 고수했을 뿐 은행들이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거만하던 LTCM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들의 주식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회장 리처드 풀드는 LTCM에게 과다하게 물려있는 자신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루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유니언 은행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솔로는 자신의 은행이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은행은 LTCM에 어리석을 만큼 너무 많이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한 메릴 린치의 회장 데이비드 코만스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메릴 린치의 주식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단숨에 사라진 것입니다. 메릴 린치 역시 채권 거래 손실에 시달리던 터라 메릴 린치의 신용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리에 모인 은행가들과 월스트리트의 핵심 인사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LTCM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빌려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규제라는 법 조항에서 마진이라고도 하는 브로커의 주식 자금 대출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연준은 마진 대출금의 한도를 전체 투자액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LTCM이 주식을 사들였을 때 그것은 물론 T조항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LTCM은 실제로 주식을 사지는 않고 주식 포지션 계약을 맺었다. 주식의 등락에 대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LTCM이 CBS 주식에서 3년 동안 걸쳐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면 가령 스위스 은행과 스왑 계약을 맺은 것이다. LTCM은 매년 1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고정 불입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LTCM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했을 경우 벌었을 만큼의 수익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LTCM이 스위스 은행에 지불한다. 대부분의 경우 스위스 은행은 실제로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LTCM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메리웨더와 LTCM에 중요했던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CBS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과 대개 밝혀야만 하는 사항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T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법적이었다. 연준은 단지 주식 자금 대출액만을 규제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 이전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고정금리의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사위를 굴릴 마음이 있는 주택 소유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 수단이 없었다. 은행은 그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일반적인 고정금리의 대출을 해주었는데 주택자금 대출 은행 역시 자신들의 돈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 착상의 비범함은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정반대의 필요를 가진 상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데 있다. 한 회사가 수년에 걸쳐 매년 돈을 빌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측 가능한 고정금리를 선호할 것이다. 만약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다면 서로 다른 대출 비용에 직면한 그 회사와 가정이 자신들의 대출을 맞바꾸는 것이다. 파생 상품에 힘입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초의 현대적 스왑은 1981년에 이루어졌다. IBM은 스위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달러로 전환하고 싶어 했다. 예일대학 박사로 살로몬에 갓 입사한 데이비드 스웬센은 아마도 채무자들 중에 달러 표시라는 점을 제외하면 IBM의 것과 똑같은 채권을 발행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여러 가지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세계은행이었다. 살로몬은 그것을 빌리기 위해 시장 금리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 그리고 두 채무자가 채무를 맞바꿨다. IBM은 달러 채무를 쌓았고 세계은행은 외화 채무를 쌓았다. 그리하여 드디어 스왑 거래가 탄생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급성장했다. 은행들은 곧 통화표시 채권, 이자율 지급, 보통주, 현금의 미래 흐름을 스왑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0년에는 2조 달러에 상당하는 금리 스왑, 그것이 파생 상품의 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그 합계가 22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 엄청난 성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은행의 유가증권 신고서가 점차 모호해지게 된 것이었다. 거래 규모가 커지자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총 부채를 알기가 점차 어려워졌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중소은행들의 유가증권 신고서조차 알 수 없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은행가들은 돈을 벌기에 너무 바빠 빠르게 성장하는 이 사업의 위험성 공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80년대 살로몬에서 일했던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코프먼처럼 우려를 표명한 일부 사람들의 견해는 무시되었다. 코프먼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메리웨더의 그룹이 들어와 우리가 금리 스왑을 시작했던 시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늘 따라다녔죠. 그것은 쌓이고 또 쌓이고 했습니다. 우리는 10억 달러를 가지면 20억의 거래를 했고 그것은 곧 50억 달러로 늘었죠.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분석 틀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융 감독관들은 점차 걱정이 되었다.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파생상품 사고에 익숙해 있었다. 상처 입은 은행들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관들은 전체 시스템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 긴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실을 제대로 잡아당기면 실에 꿰어있는 모든 구슬이 풀어져 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실과 같은 존재. 월스트리트와 긴밀하게 얽혀 있어 도산하는 날에는 전 시스템을 망쳐버릴 그런 회사가 있는가. 이와 같은 우려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근거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LTCM이 갓 출범했을 무렵인 1994년 봄부터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은 헤지펀드가 파생상품 관련 여신을 포함해 손쉽게 여신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돌이켜볼 때 외부 투자가들이 펀드에 계속 투자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강제로 돌려받게 된 투자금은 하느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파트너들이었다. 앞뒤도 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를 추구했던 파트너들의 행동은 탐욕 그 이상이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그들은 다른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에 흥미를 잃고 그들 대부분을 몰아냈다. 비정상적인 이기심은 마침내 회사의 직원들이 보너스를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책 천재들의 실패는 투자를 원하고 배우는 모든 국민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IMF를 겪은 뒤에 우리 국민들은 세계 경제의 유기성을 경험했고 환율과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10년 후에 경기 호황을 누리며 1가구 3펀드의 시대를 맞아 너나 할 것 없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주기를 몸소 겪어왔고 앞으로 급변하는 금융 경제 투자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꼭 읽고 되짚어볼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새겨야 할 필독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이 격변하는 아주 많이 변동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